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보드카, 추운 겨울,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에서 본 몇 가지 고정관념들을 떠올리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웃과 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10가지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너무 추워서 끓는 물을 공중에 뿌리면 즉시 얼음으로 변하는 곳이 있다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러시아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이 신비로운 거대 국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정으로 안내할 거예요. 데이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충격적인 성비 불균형부터 사람들이 완벽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더 좋은 차를 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차 대신 저렴한 차를 선택하는 기이한 이유까지 말이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러시아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의 하나의 세상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15. 극단의 땅. 러시아의 규모는 정말 대단해요. 무려 11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어서 어떤 러시아인들이 아침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녁을 먹거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죠. 마치 한 나라에서 하루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 광대한 거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서쪽의 발트해에서 동쪽의 태평양까지 뻗어 있어요. 차로 나라 전체를 횡단하면 9,000km가 넘는데 이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번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예요. 기후도 매우 다양해요. 시베리아의 오이мя콘에서는 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숨을 쉴 때 수분이 얼고 속눈썹이 서로 달라붙을 수 있으며 겨울에는 차 시동이 꺼지지 않도록 엔진을 계속 켜놓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흑해 연안의 소치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를 즐겨요. 가장 추운 곳과 가장 따뜻한 곳의 기온 차이는 섭씨 100도를 넘을 수 있어요. 마치 북극과 지중해가 한 나라에 공존하는 것과 같죠. 러시아의 면적은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도 안 되는 유럽 지역에 살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많은 지역은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가도 다른 사람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이러한 대조는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내요. 러시아는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기도 하고 거의 텅 비어 있기도 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 경험할 러시아 기후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얼음의 오이мя콘과 햇살 가득한 소치 중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봐요. 14. 성비 불균형 혁명.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여성 100명당 남성이 약 87명에 불과해요.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00만 명 더 많다는 뜻이죠. 데이트가 비교적 균형 잡힌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데이트 시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러한 불균형은 주요한 문화적 변화를 촉발시켰어요. 많은 러시아 여성들은 야심차고 독립적으로 변했죠? 러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여성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 여성들은 종종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사업을 이끌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인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해 러시아를 넘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경제적 요인, 국내에서의 제한된 선택,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망이 국제 연애의 증가를 이끌었죠. 소셜미디어와 데이트 앱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파트너를 찾는 러시아 여성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데이트 규범도 변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더 이상 자국 남성들이 자신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자신들의 가치관과 포부에 맞는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죠.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사회를 재편하고 있어요. 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기대를 바꾸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라다 현상. 러시아의 자동차 문화는 예상을 뛰어넘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고급차들이 흔하죠. 하지만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 눈 많고 진흙투성이에 움푹 파인 도로에서는 라다라는 차가 지배적이에요. 러시아인들이 더 좋은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괜찮은 라다 한 대는 약 126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인데 이는 고급 브랜드보다 약 7배에서 10배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도 많은 부유한 러시아인들이 라다를 선택해요. 왜일까요? 러시아의 혹독한 기후와 거친 지형에서는 고급스러움보다 신뢰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BMW는 영하 40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메르세데스는 갇히거나 고장 날 수 있죠. 하지만 라다는요? 간단히 열쇠만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눈, 진흙, 얼음을 쉽게 헤쳐나가요. 라다는 과시용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강인하고 실용적이며 끈기 있는 러시아 정신을 반영하죠. 고급차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라다는 계속 나아갑니다. 완벽한 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 도로 없이도 잘 달려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러시아인들은 형식보다 기능을, 이미지보다 결과를 중시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종종 혹독한 나라에서는 감동을 주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라다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이유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 12.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묘한 러시아. 전통. 러시아의 전통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환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얼음 수영을 보세요. 매년 1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연절 기념행사에 참여해 얼어붙은 호수에 뛰어들어요. 그들은 얼음에 구멍을 뚫고 거의 0도에 가까운 물에 몸을 담그는데 이건 스릴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의식이랍니다. 이를 통해 정화된다고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요. 이건 운동선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참여하고 심지어 노인들도 함께하죠. 신앙과 전통의 뿌리를 둔 평범한 지역 사회 행사예요.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의식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행해져요. 러시아인들은 집을 떠나기 전 잠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요. 이 잠깐의 멈춤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여행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믿죠.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성찰의 순간이에요. 문화적 습관은 일상적인 사회적 행동으로도 이어져요. 러시아인들은 보통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짓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에서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알고 지내고 아끼는 사람들과만 나누죠. 그들에게 이유 없는 미소는 진실되지 않게 느껴져요. 하지만 일단 관계를 맺으면 러시아인들은 매우 따뜻하고 관대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어 장벽이 있더라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집에 초대를 받으면 최고의 환대를 기대해도 좋아요. 절대 배고픈 채로 떠나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선물 주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러시아인의 집에 빈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보드카, 초콜릿 또는 꽃이 일반적인 선물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축하할 때는 항상 홀수계의 꽃을 선물해야 해요.
짝수는 장례식용이며 불운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러한 전통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의 역사와 기후에 의해 형성된 강인함, 존중, 그리고 깊은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답니다. 11차 문화 커피가 이탈리아의 영혼이라면 차는 러시아의 심장 박동과 같아요. 하지만 러시아의 차 문화는 단순히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 이상이에요. 그것은 깊은 전통이자 환대의 상징이며 혹독한 겨울에는 생명줄과도 같죠. 러시아인들은 절대 차를 서둘러 마시지 않아요. 출근길에 마시는 빠른 한 잔이 아니죠. 차 시간은 의식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교감하는 기회예요. 그 중심에는 사모바르라는 금속 주전자가 있는데 모두가 여기에 모여 뜨거운 차를 따르고 이야기를 나눠요. 러시아인들은 차를 달게 마시는 독특한 방법도 가지고 있어요. 컵에 설탕을 섞는 대신 각설탕이나 꿀 한 스푼을 입에 물고 있죠. 차를 마실 때마다 단맛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매번 마실 때마다 특별한 맛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차는 항상 음식과 함께 제공돼요. 이건 그냥 간식이 아니에요. 과일잼, 바랑키라는 쿠키, 흑빵,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는 캐비어도 함께 나오죠. 이러한 맛들이 어우러져 진정으로 러시아적인 경험을 느끼게 해줘요. 차의 사회적인 측면이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요. 차를 권하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러시아 환대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손님은 떠나기 전에 항상 차를 권유받죠. 이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모욕에 가까운데 이는 교감하고 온정을 나누자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긴 겨울 동안 찻집은 사람들이 온기와 동료애를 찾는 모임 장소가 돼요. 함께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것은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죠. 이 전통은 전쟁, 정치적 격변,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것은 안락함과 연결에 대한 단순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거랍니다. 10. 러시아 발레는 단순한 예술 형식이 아니라 인간 예술 성취의 정점이에요. 18세기에 소개된 이래로 러시아의 발레는 국가적 보물이 되었고 나라의 정체성에 깊이 스며들었죠.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같은 걸작들이 탄생한 문화적 랜드마크예요. 이 작품들은 세계 유산의 일부가 되었죠. 러시아 발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강렬한 훈련과 감정적 힘이에요. 무용수들은 수십 년 동안 훈련하며 몸과 정신을 모두 시험하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요. 그들의 하루는 몇 시간의 바어, 운동, 리허설, 그리고 신체 단련으로 가득 차 있죠. 목표는 단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변신이에요. 몸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움직임은 감정이 되죠. 요구사항은 극도로 높아요. 러시아에서 발레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무용수들은 운동선수처럼 강인해야 하고 배우처럼 표현력이 풍부해야 해요. 그들은 단지 발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연하죠. 모든 제스처에는 의미가 담겨 있고 모든 움직임은 깊은 감정을 전달하여 관객들을 눈물이나 기쁨으로 이끌곤 해요. 러시아 발레는 그 영혼으로 유명해요. 무용수들은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각 역할의 감정적 깊이를 불어넣도록 훈련받아요.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능력이 바로 러시아 발레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러시아의 기술, 스타일, 그리고 철학은 전 세계 발레단에 영향을 미쳤어요. 어디에서든 발레를 본다는 것은 러시아 예술의 유산을 목격하는 것이랍니다. 볼쇼이나 마린스키에서 공연을 보는 것은 단지 쇼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헌신, 훈련, 그리고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기는 예술입니다. 9. 보드카.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생활의 깊은 일부예요. 강하고 순수한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보드카는 품질, 전통, 그리고 연결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기도 하죠. 보통 밀, 감자 또는 호밀로 만들어지는 러시아 보드카는 약 40%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 순수함은 수세기에 걸친 정제 과정과 우수성에 대한 국가적 집중에서 비롯돼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보드카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어 마시느냐에 있답니다. 보드카를 마시는 것에는 엄격한 사회적 관습이 따라요. 절대 천천히 음미하거나 목적 없이 마시지 않죠. 건배는 필수예요. 각 잔은 의미 있는 건배사, 종종 자 지다로비에 건강을 위하여로 시작하며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사를 기념하거나 우정을 기리는 방법으로 사용돼요. 건배 후 술잔을 잠시 들고 있다가 내려놓아요. 이 작은 행동은 그 순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죠. 보드카는 항상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고 절대 혼자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축하와 애도의 자리 모두에서 역할을 하며 친구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줍니다. 음식은 이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인 채소, 훈제 생선, 캐비어, 그리고 흑방과 같은 전통적인 자쿠스키라는 안주는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고정관념과는 달리 전통적인 러시아 보드카 문화는 절제와 존중을 중요시해요. 과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고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죠. 모든 건배, 함께 나누는 모든 잔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가볍게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이자 존중이며 액체 형태의 연결고리입니다. 러시아 보드카를 이해하는 것은 러시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8. 모스크바. 불가능한 대조의 도시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모스크바를 이해해야 해요. 이 도시는 놀라운 대조의 도시죠. 고대 역사와 초현대적인 삶이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뒤섞여 있어요. 16세기 교회에서 걸어나와 바로 고급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죠. 수세기 동안 권력의 중심이었던 크렘린 궁전은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유리 마천루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스크바는 빠르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한가롭게 걷지 않고 행진하듯 걷죠. 사업가, 학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맥박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하의 예술 박물관이에요. 역들은 샹들리에, 대리석, 모자이크, 그리고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죠. 현지인들은 이곳을 지하 궁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기에도 엄격한 에티켓이 따르죠. 에스컬레이터의 잘못된 쪽에 서 있거나 기차에 탈 때 망설이면 밀리거나 째려봄을 당할 거예요. 경제적 극단은 어디에나 있어요. 람보르기니가 녹슨 나다 옆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수 있죠. 한 끼에 약 70만 원을 받는 고급 레스토랑 옆에는 약 4,200원의 정식을 파는 카페가 있어요. 겨울도 이 도시의 속도를 늦추지 못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 모스크바 시민들은 모피 코트를 입고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축제 분위기의 시장을 거닐죠. 3월이 되어 기온이 0도로 오르면 그들은 봄이라고 부르며 옷을 벗기 시작해요. 모스크바는 러시아 그 자체의 축소판이에요. 강렬하고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하며 잊을 수 없는 곳이죠. 7.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의 삼러시아의 어떤 지역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지구상에서 영구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추운 곳인 오이мя콘에서는 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정도 온도에서는 물이 공중에서 얼음으로 변하고 펜에 잉크가 얼며 자동차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계속 시동을 걸어두어야 하죠. 하지만 삶은 계속돼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하며 가족들은 집에 모여요. 모든 것이 추위에 적응되어 있죠. 겨울에는 차를 절대 끄지 않아요. 주유소에는 난방이 되는 차고가 있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겹의 옷을 입어서 마치 걸어 다니는 침낭처럼 보여요. 야말이나 야쿠티아 같은 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서 경찰이 차를 사용할 수 없어요. 대신 순록을 타고 순찰을 하죠. 엔진이 극심한 추위에 고장나는 곳에서는 이게 실제적인 해결책이에요. 축치 자치구나 네네츠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이 다른 도전에 직면해요. 바로 북극곰이죠. 이 거대한 포식자들은 때때로 밤에 마을로 내려와요. 당국은 사람들에게 실내에 머물라고 경고하고 곰들이 집에 접근하거나 심지어 문을 두드렸다는 보고도 있답니다. 정말로 독특한 것은 현지인들이 추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봄이 와서 기온이 0도 근처까지 오르면 사람들은 축하를 해요. 몇 달간의 어둠 끝에 약한 햇볕을 쬐며 눈 위에서 일광욕을 즐기죠. 그리고 그들은 영하 30도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겨울에도 상인들이 얼린 간식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추위는 단지 날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의 추위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혹시 하루라도 삶의 방식을 바꿀 만큼 극심한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거칠었던 겨울 기억을 공유해 주세요. 6. 자작나무는 러시아의 자연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물 중 하나예요. 유럽 평원부터 시베리아까지 발견되는 이 나무의 하얀 껍질은 러시아인들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다고 여기는 풍경을 그려내는데 이는 마치 그들의 민족성과도 같죠. 자작나무는 단순한 풍경 그 이상이에요. 러시아의 시, 노래, 그림, 그리고 민속 전통에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가 행운과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서 집 근처에 자주 심고 공예품에도 사용해요. 이른 봄에만 채취하는 자작나무 수액은 사람들을 자연의 리듬과 연결해주는 건강하고 약간 달콤한 음료랍니다. 바냐라고 불리는 전통 러시아 사우나에서는 베닉이라는 자작나무 가지를 마사지에 사용해요. 이것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치유를 촉진한다고 믿어져요. 이 관습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으며 여전히 러시아 건강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자작나무는 계절 축제에서도 역할을 해요. 트로이차 또는 3.2일체 축일 동안 사람들은 자작나무 화환을 엮고 푸른 가지 주위에서 춤을 춰요. 이것은 전통 이상으로 고대 의식의 뿌리를 둔 사랑,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는 방식이에요. 자작나무는 심지어 칼린카나 바리냐 같은 유명한 러시아 노래에도 등장해요. 이 노래들에서 자작나무는 고향, 아름다움, 그리고 깊은 정서적 유대를 상징하죠. 해외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이 노래를 듣는 것은 눈물을 자아낼 수 있어요. 자작나무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자작나무는 강인하고 우아하며 국가의 정신에 깊이 짜여진 러시아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5. 축치인 겨울이 9달이나 지속되고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러시아 북부의 얼어붙은 축치 자치구에서 축치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해왔어요. 그들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라 지구상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죠.
술록은 축치인의 삶의 중심이에요. 이동수단, 음식, 의복, 주거 공간,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죠. 부족은 큰 술록대와 함께 이동하며 불로 난방을 하고 혹독한 북극 폭풍에 견디도록 지어진 전통 텐트 야란가에서 살아요. 하지만 축치족이 돋보이는 것은 단지 생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 때문이죠. 그들은 자연의 모든 요소에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불은 신성하죠. 매 수확 후에는 순록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하며 사람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들의 의복은 화려하고 상징적이에요. 황량한 풍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 문양이 있는 밝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옷을 입어요. 그들은 춤을 추고 조상에 대해 노래하며 불빛 아래에서 고대 이야기를 들려주며 풍부한 문화를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죠. 몇몇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매우 실용적이에요. 젊은 남성들은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성인식을 거쳐 북극 생활에 대비해요. 환대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 외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생존과 위험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일부 현대적인 도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축치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전통 지식에 계속 의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문화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4. 상상을 초월하는 러시아의 관광지. 러시아에는 마치 판타지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계에서 가장 숨막히고 예상치 못한 여행지들이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때 러시아 황제들의 거처였던 이곳은 하얀 벽, 에메랄드색 지붕, 그리고 금색 장식이 어우러진 건축의 걸작이에요.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컬렉션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죠. 방문객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반 고흐의 작품들과 함께 고대 문명의 조각품과 유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그곳을 걷는 것은 마치 인류 예술과 문화의 전체 역사를 탐험하는 것과 같답니다. 옛 러시아를 경험하고 싶다면 수주다를 방문해보세요. 모스크바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달리 수주달은 동화 속 마을처럼 느껴져요. 양파 모양의 돔을 얹은 교회들, 목조 주택, 그리고 고대 수도원들이 평화로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죠. 서두를 필요 없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반대편에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햇살 가득한 휴양지, 소치가 있어요. 하얀 모래 해변, 연중 따뜻한 날씨, 그리고 고급 리조트들로 지중해 여행지와 견줄만 하죠. 하루 만에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그 다음엔 울창한 숲을 하이킹하거나 폭포와 야생동물이 있는 소치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어요. 소치는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크라스나야 폴야나 스키 리조트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그곳에서는 눈 덮인 봉우리와 최고 수준의 스키 슬로프를 만날 수 있죠. 같은 날 바다에서 수영하고 스키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러시아의 놀라운 다양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칼 호수가 있어요. 깊이가 1600m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이며 지구상에 얼지 않은 담수의 약 5분의 1을 담고 있죠. 250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호수일지도 몰라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바로 마실 수 있고 너무 맑아서 40m 아래까지 볼 수 있어요. 세계 유일의 담수 물범인 바이칼 물범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헤드라인을 넘어선 진짜 세계를 탐험하는 더 많은 문화 심층 분석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고정관념 뒤에 숨겨진 진짜 세계를 이제 막 탐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3. 러시아 요리. 러시아 요리는 푸짐하고 다양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찬 국가의 정신을 반영해요. 이 요리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강인함과 전통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표현이죠. 보르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생생한 비트수프는 러시아의 대표 음식이에요. 소고기 육수, 채소, 그리고 사워크림 한 스푼으로 만들어지는데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길고 추운 겨울 동안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안을 주죠. 만두와 종종 비교되는 펠메니는 소중한 러시아 요리예요. 다진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양고기로 속을 채워 육수에 삶아 버터나 사워크림과 함께 먹죠. 펠메니를 만드는 것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며 이야기와 레시피를 세대를 거쳐 전수하는 공동체의 전통이랍니다. 비프 스트로가노프는 러시아 요리의 세련된 면을 보여줘요. 부드러운 소고기 채를 양파, 버섯과 함께 크림 소스에 볶아 종종 국수나 으깬 감자 위에 얹어 먹죠. 그 풍부한 맛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요리가 되게 했어요. 블리니는 또 다른 상징적인 요리로 다양한 토핑과 함께 제공되는 얇은 팬케이크예요. 가장 호화로운 버전은 블리니와 러시아 캐비어를 짝지어 부드러운 식감과 짭짤한 풍미의 조화를 만들어내죠. 꿀, 과일 또는 사워크림과도 즐겨 먹어요. 마슬레니차 또는 버터 주간 동안 러시아인들은 겨울의 끝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양의 블리니를 먹는답니다. 국제적으로 러시아 샐러드로 알려진 돌리비에 샐러드는 축하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삶은 감자, 당근, 계란, 피클, 닭고기나 소시지, 그리고 마요네즈를 섞죠. 그 결과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에 완벽한, 실용적이면서도 축제 분위기를 내는 크리미하고 만족스러운 요리예요. 일상적인 식사부터 명절 만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음식은 따뜻함, 가족,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것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연결, 전통,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랍니다. 이 설명이 필요 없는 독특한 러시아 축제는 자연, 전통, 그리고 공동체를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혼합하여 모든 계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줘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축제는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해가 거의 지지 않아요. 도시는 계속되는 낮의 빛으로 빛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거리는 자정에도 활기차고 하늘은 계속 밝아요. 축제 기간 동안 마린스키 극장에서는 발레, 오페라, 콘서트가 열리고 불꽃놀이와 함께 수천 명의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네바강을 따라 미끄러지는 밝은 붉은 돛을 단배, 붉은 돛 행사도 유명해요.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1월 7일에 기념되는 정교의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전통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해요. 가족들은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의식으로 가득 찬 긴 교회 예배에 모이죠. 특별한 음식을 나누고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집집마다 다니며 캐럴을 부르고 간식을 받아요. 이는 통합, 성찰,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의 시간입니다. 마슬레니차 또는 버터 주간은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예요. 러시아인들은 많은 양의 블리니를 먹고 민속놀이를 하며 추운 계절을 쫓아내기 위해 마슬레니차 부인이라는 집 인형을 태우며 축하해요. 이것은 기독교 이전의 관습에 뿌리를 둔 가장 오래되고 활기찬 축제 중 하나랍니다. 이 축제들은 함께 러시아 문화가 어떻게 자연의 순환, 종교적 유산, 그리고 공유된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것들은 단지 행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강인함, 기쁨, 그리고 깊은 소속감의 반영입니다. 1. 러시아의 실제 생활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실용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러시아의 실제 생활비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낮아요.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이지만 여전히 저렴해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괜찮은 아파트 월세는 약 27만 3천 원에서 45만 5천 원 사이로 많은 미국 도시의 호텔 하룻밤 숙박비보다도 저렴하죠. 식비도 적당해요. 간단한 식당에서 외식하는 비용은 한 끼에 약 2,800원에서 4,200원 정도예요. 집에서 요리하면 월 식비는 약 25만 2천 원에서 33만 6천 원 사이로 유지할 수 있어요. 식료품비는 월 총액이 약 4만 9천 원 정도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 번 장 볼 때 쓰는 돈보다 훨씬 적죠. 전기, 수도, 난방과 같은 공과금은 혹독한 겨울 동안에도 월 평균 약 7만 2,800원이에요. 이는 정부 지원과 극한의 추위를 위해 만들어진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덕분입니다. 대중교통은 안정적이고 저렴해요. 학생들은 지하철 월 정기권에 약 8,400원을 지불하고 일반 정기권은 약 4만 7,600원 정도예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월 정기권이 종종 14만 원을 훌쩍 넘죠. 의료와 피트니스도 접근성이 좋아요. 헬스장 회원권은 월 2만 8천 원에서 5만 6천 원 사이예요. 치과 검진 비용은 약 18,200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죠. 이런 가격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러시아에서의 생활비는 여러분의 위치와 생활 방식에 따라 보통 월 81만 2천 원에서 147만 원 사이예요. 이는 종종 서구 도시의 월세만으로도 넘어서는 금액이죠. 이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삶의 질이에요. 이 예산으로 여러분은 문화가 풍부한 활기찬 도시, 훌륭한 대중교통,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장소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죠. 이 15가지 사실들을 탐험한 후 여러분은 아마도 러시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것은 영화나 뉴스에서 묘사되는 러시아가 아니죠. 고대 관습이 현대 혁신과 함께 번성하고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보존하면서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해온 놀라운 대조의 땅입니다. 러시아 생활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여행지로서 혹은 심지어 살 고드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나요? 여전히 기대를 뛰어넘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재편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그중 하나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전히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